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안하무인 태도는 여전하고 회담에 지각까지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왕이는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만일 민감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부적절하게 다루면 사드 배치 직후처럼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 라는 뜻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왕이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일본은 왕이 때문에 벌집 쑤신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왕이가 열변을 토하고 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와서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이 뜬금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유엔의 보고서에서 동중국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1969년 이후 2년이 지난 1971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예전에는 석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국제정치와 군사적인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쟁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확보해야 태평양으로 통하는 길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가장 확실한 길목 확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괌 미군 기지에서 후방 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대만과 일본이 영토적으로 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루어진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에서 모태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모태기는 일본 영토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관공선이 305일 동안 들락날락하는 것은 영토 침입이다. 이것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하려는 도발로 보인다. 잘 협조해달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정체불명의 일본어선이 갸오위다오 주변의 민감한 해역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의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민감한 수역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시켜야 한다. 라고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에 와서 공개적으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중국 영토인 갸오위다오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일본의 어선들이 불법 침입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요. 기자회견을 할 때 사용하는 메모지를 아예 보지도 않고 강하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갑자기 왕이의 이런 발언을 멍하니 들으면서 외교상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 발언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모태기 입장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로 반박했다가 왕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26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 왕이의 말에 왜 즉각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모태기 외상이 가만히 웃고 들어준 것은 중국의 주장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태기뿐 아니라 스가를 만났을 때도 왕이는 기자들에게 또 바로 갸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이다. 일본 어선이 침범하고 있는데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가와 만났을 때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메모지를 읽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총리 관절을 나온 후에 한 방을 때린 것입니다. 막 나가는 왕이에게 된통 두들겨 맞은 일본 정부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토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왕이 국무의원이 일본 어선을 넣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한다. 일본 정부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일본 어선이 일본의 영토에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뒷북 기자회견밖에 없는 거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중국도 시진핑의 방위를 성공시키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한중일 경제 협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시진핑의 방위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국민들의 반중국 감정이 87%에 달한 상황인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내년 봄에 방위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2022년쯤으로 미루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충돌은 군사적인 충돌 위험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폐경 법안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폐경국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무기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이 법안은 중국 영토인 갸오위다오에 일본 어선이 침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바로 외딴섬에 적이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오이타현 히주다의 연습장에서 외딴섬 방위 전문 부대인 수륙기동단 대원 약 4,500명과 차량 1,400대를 동원해 부대 배치 및 진지구축 훈련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센카쿠 열도 동식물 생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갸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을 열어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등을 전시했습니다. 왕이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주한 중국 대사관은 12월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탑승 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이외에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혈청 항체 검사는 손끝 체열은 안 되고 정맥 체열만 허용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해도 너무하는 아나무인 무례한 태도라고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의 전세기도 일방적으로 입국 금지시켜서 한국을 놀라게 했고요. 경제력과 외교에서 밀리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사드 배치 직후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던 중국이나 징용공 배상 판결 때 경제 보복을 가했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홀랑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일방통행 무례하게 행동한 결과는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인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았는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 이를 이어 일본 593억 달러, 싱가포르 498억 달러, 대만 324억 달러, 홍콩 234억 달러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8%를 차지하는 등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60억 달러 이상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 초기에는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했었다가 2009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광민성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전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4년,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2015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복합 단지, 2016년 LG 하이퐁 캠퍼스, 2018년 효성화학공장 등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확대됐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베트남 항공사들은 지난 2월 말 한국행 결항을 결정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로 한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다가 한국발 여객기의 경우 대도시와 차량으로 최장 12시간 이상 떨어진 공항 2곳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됐다.
그러자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으로 이동, 배치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간의 시설 격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완고한 태도에 한국 정부와 박노환, 베트남 대사 등의 노력으로 한 달이 지나서야 삼성과 LG가 베트남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급파할 수 있게 됐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을 막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예외 입국을 허용해준 것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 GDP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려라는 표현이 무색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삼성과 LG 소속 엔지니어 약 4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베트남에 배치됐고 추가 파견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베트남 우앵수원副총리는 지난 23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우한 폐렴 통제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질병 예방과 통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듯 반한친일 전략을 펼친 베트남이 최근 한국 기업들의 우한 폐렴 진단키트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베트남은 뒤늦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우한 폐렴 전국적 유행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된다.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키트를 제공받아 사용 중이며 20만 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트론바이오, 진매트릭스 등은 최근 베트남 등에서 진단키트 공급 요청이 쇄도해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 달라고 하는지, 한국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돈의 우호적인 나라였나,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 하노이,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대한 봉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4.9%.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이 4.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6.5%에서 1.6% 이상 하락한 것이다. WB는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유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발발은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적으로 베트남 성장률은 2021년 7.5%로 반등하고 2022년에는 약 6.5%로 수렴해 외부 수요 개선과 서비스 부문의 강화, 농업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장기 예방 및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질병 통제하면서 거시 경제 보장하기 위해 긴급 투자 솔루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82% 나타내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트남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삼성마저 떠났다. 베트남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등에 칼을 꽂았다. 공산당은 상종 않는 게 상책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전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